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이 상당히 좀 강렬하죠. 이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는 에릭 버그 박사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암 예방을 위한 30가지 과학적 근거 기반 팁,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꽤 흥미롭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시작부터 좀 그 암의 근본 원인에 대한 통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주범이다 이런 시각에 약간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하더라고요. 네네.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팁 나열보다는 왜 이런 접근법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밑바탕에 깔린 뭐랄까 신진대사적 관점이라는 이론부터 설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영상의 주장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영상에 제시하는 암에 대한 대안적 관점, 특히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라는 관점은 뭘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안된 30가지 팁들 있잖아요. 그 핵심 논리랑 근거는 뭔지 이걸 좀 파악해서 여러분 건강관리에 참고하실 만한 그런 통찰을 얻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암의 원인은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본다. 그러면 예방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먼저 영상에서 대비시키는 두 가지 관점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기존 의학계의 지배적인 관점은 암을 DNA, 그러니까 우리 몸 설계도에 오류가 생겨서 발생하는 걸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치료 전략도 주로 문제가 생긴 세포 자체를 뭐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수술 같은 걸로 제거하는 데 집중되어 왔죠. 네네, 제고하는 것. 네. 근데 이제 영상에서는 이 접근법의 한계를 좀 지적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봐도 5년 생존율 개선이 기대만큼 그렇게 크진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상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 신진대사적 관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암을 좀 다르게 정의하는 건가요? 핵심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암 발생의 시작점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번이가 나타나기 이전에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 그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네, 발전소. 거기에 먼저 손상이 생긴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세포는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잘 못하게 되고 살아남으려고 비정상적인 방식, 즉 산소 없이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세포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그 특징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맞죠. PET 스캔 검사 원리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PET 스캔은 바로 이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포도당 대사, 그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이죠. 그렇죠. 네네. 이 관점에서 보면 암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뭐랄까 손상된 환경 속에서 세포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적응의 결과 또는 생존 전략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흡연으로 폐가 손상된 상태에서 폐렴 같은 추가 감염이 겹쳤을 때 폐암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면역 조절 기능이 떨어졌을 때 대장암 발명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걸 예시로 들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문제 세포 제거에만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세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 특히 에너지 대사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럼 이 관점에 기반한 예방 전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영상의 30가지 팁을 쭉 보니까 몇 가지 큰 원칙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즉 면역 체계를 강화하라는 거겠죠? 네, 그게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영상에서는 첫 번째 팁으로 비타민 D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핵심 조절자, 모듈레이터라고 설명해요. 조절자요? 네, 특정 면역세포, 예를 들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세포들의 활동을 돕는다는 거죠. 혈중 농도를 한 60에서 8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 권장하고요. 심지어 종양 축소를 위해서는 90 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기존 항암 치료가 면역계를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평소에 면역력을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면역력 하면 떠오르는 다른 팁들도 있었어요. 그 초유나 버섯 추출물 같은 것들요. 이것들은 비타민 D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면역에 좋다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17번 팁이었던 초유, 콜로스트롬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사용 같은 걸로 손상된 면역계, 특히 장 건강하고 관련된 면역력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어미의 면역 인자나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요. 아하, 장면역? 반면에 18번 AAHC나 19번 베타글루칸 이건 뭐 영지나 표고버섯에 많죠. 이런 것들은 면역계의 특정 공격수,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찾아 파괴하는 자연살해 세포, NK셀이라고 하죠. 이 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데 좀 더 집중하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의 다른 측면들을 보강하는 거죠. 그렇군요. 면역 체계라는 큰 방패를 여러 각도에서 되게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원칙. 이것 역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주장하고 연결되겠죠. 바로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포 기능을 최적화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강조된 방법 중 하나가 단식이었어요. 맞습니다. 간헐적 단식 팁 3, 그리고 장기 단식 팁 8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 핵심 기전은 자가포식, 오토페이지의 활성화입니다. 오토파지. 네, 자가포식은 우리 몸 스스로 손상된 세포 소기관, 특히 낡거나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일종의 세포 대청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대청소.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단식을 통해서 이 자가포식을 유도하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또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단식 방법을 권장하나요? 그리고 장기 단식은 좀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하루에 2끼나 혹은 한 끼만 먹는 그런 시간 제한 식사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 3일에서 5일 정도 물만 마시는 단식까지 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20일이나 30일 이상의 장기 단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도 분명히 강조해요. 체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감독하에 진행해야 한다고요. 무작정 따라하는 건 절대 금물이죠. 네,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단식 외에도 미토콘드리아를 직접적으로 돕는 식단 관련 조언들이 있었죠. 그 케토제닉 다이어트나 간식을 피하라는 조언 같은 거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네. 케토제닉 다이어트 팁 9는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줄여서 모니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해서 만든 케톤체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영상에서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치유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암세포가 좋아하는 포도당 공급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케톤체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언급하고요. 물론 건강한 방식의 케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는 합니다. 아, 건강한 방식. 그리고 간식 피하기 팁 10. 이건 잦은 음식 섭취로 인한 혈당이나 인슐린 스파이크를 줄여서 미토콘드리아에 가해지는 부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결국은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거군요. 여기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들도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엽산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부품이나 윤활유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엽산은 DNA 복제와 수리에 중요해서 이게 결핍되면 마치 방사선에 노출된 것과 유사한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짙은 잎채소나 간에 풍부하고요. 아, 간에도요? 네, 그리고 마그네슘은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이 힘들어지고 다리 경련이나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잎채소, 호박씨 이런 데 많지만 시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저녁에 파우더 형태로 먹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렇군요. NAD 플러스 팁 16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이건 좀 더 복잡한 개념 같았어요. 네, NAD 플러스는 세포 에너지 대사의 핵심 조효소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줄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NAD 플러스의 전구체인 비타민 B3, 나이아신 섭취를 권장합니다. 특히 얼굴이 붉어지는 플러싱 형태가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엔 한 50mg 같은 소량으로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하죠. 아, 플러싱 형태? 네. 그리고 덧붙여서 캐모마일 차의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NAD 플러스를 분해하는 효소 CD38을 억제해서 NAD 플러스 수치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생성 촉진뿐만 아니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생성과 보존 둘 다. 그럼 반대로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도 있었죠? EMF, 그 전자기장, 팁 29나 방사선, 팁 5, 그리고 설탕하고 정제녹말 같은 것들요? 맞습니다. 이것들은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지목됩니다. EMF는 와이파이 공유기나 전자기기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미토콘드리아 내 칼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리를 좀 두라고 권하고요. 보이지 않는 담배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비유도 썼죠. 우려 방사선 역시 미토콘드리아 DNA 손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검사는 좀 줄이고 대안, MRI나 초음파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갑상선 보호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을 제안하고요. 정제 설탕과 녹말은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손상시키는 식단 요인 중 하나로 아주 강력하게 꼽습니다. 와, 진짜 미토콘드리아 건강 하나에 초점을 맞춰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네요. 그럼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몸 안에 염증을 줄이고 해독 능력을 키우라.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염증이나 독소 축적이 암 발생이나 진행과 관련이 깊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 지방산 팁 11 섭취를 강조하는 건데요. 생선기름 같은 데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옥수수 기름 같은 데 많은 오메가6는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암세포가 염증 부위에 잘 모여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염증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죠. 아, 염증 관리? 해독과 관련해서는 설포라판, 설퍼레이펜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설포라판 팁 12. 브로콜리 싹이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풍부한데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몸 안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팁이 고기를 직화로 구울 때 팁 4. 타는 부분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잖아요. 네, 그 걱정 많이 하죠. 근데 마늘이나 로즈마리, 세이지 같은 허브를 같이 사용하면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 오히려 미토콘드리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팁도 있었어요. 오, 허브를 같이 쓰면 괜찮군요. 셀레늄 팁 14나 녹차 팁 24, 블랙시드 오일 팁 25 같은 다른 항산화 성분들도 약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철분은 오히려 주의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기억하나요? 아니요, 맞게 기억하셨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 글루타치온 생성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고요. 녹차의 ECGC 성분은 암세포가 혈관을 새로 만들어서 영양을 공급받는 과정, 혈관 신생이라고 하죠. 그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네네. 블랙시드 오일도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로 언급됩니다. 반면에 철분은 암세포 증식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보충제 섭취나 무쇠펜 사용은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필수 미네랄이긴 하지만 과잉은 피하라는 의미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네요. 이건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산소 공급을 늘리는 방법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저산소 환경에서 잘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몸 전체의 산소 공급과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규칙적인 운동, 팁 26, 특히 걷기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하죠. 이게 기본이 되고요. 네, 운동. 더 나아가서는 고압산소 요법, 하이퍼베릭 억시전 세라피 팁 27이나 혹은 일시적으로 저산소 환경에 노출시켜서 몸의 산소 운반 능력을 단련시키는 간헐적 저산소 훈련, 인설미는 하이퍼ок시아 트레이닝, 팁 28, 이런 특수 요법들로 소개가 됩니다. 와, 특수 요법까지. 산소 공급 외에
몸의 일부로 약간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단련시키는 방법들도 있었죠. 그 냉기요법이나 삼림욕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참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냉기요법, 콜드 세라피, 팁 2는 차가운 물 샤워 등으로 몸을 일부러 차갑게 만들어서 체온 유지를 위해 미토콘드리아가 더 활발하게 열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종의 단련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원리죠. 몸을 단련시키듯이 미토콘드리아도 단련시킨다. 네. 그리고 삼림욕, 포레스트 베이싱은 숲, 특히 소나무 숲 같은 환경에서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같은 물질들이 면역세포, 킬러 T세포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또 신선한 공기를 통해 산소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환경 독소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수기 사용, 팁 22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함께 언급되었고요. 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30가지 팁을 이렇게 원칙 중심으로 다시 묶어보니까 결국 이 영상의 핵심 주장은 암 예방에 초점을 유전자 변이 자체보다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리 몸 본연의 방어력과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야 한다. 이걸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식단 조절, 생활 습관 개선, 특정 영양소 보충, 환경적 요인 관리, 스트레스 적응력 향상까지 정말 다각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팁들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었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보충제나 요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심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암 예방과 건강 관리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관점, 즉 세포의 기능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볼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준다는 점, 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아요. 이 영상의 관점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와닿거나 이건 한번 시도해볼 만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우리는 에릭 버그 박사의 영상을 통해서 암에 대한 대안적 관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신진대사 기능 이상에 초점을 맞춘 시각을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 기반한 다양한 예방 전략들을 4가지 핵심 원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암 예방이라는 특정 주제를 넘어서서 이처럼 미토콘드리아 건강과 세포의 신진대사 기능에 주목하는 관점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회복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새로운 성찰을 가능하게 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흥미로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